제26장 도서관 최초의 도서 목록 필라델피아 대학 박물관에는 넘버 29-15-166으로 분류된 점토판이 있다. 그것은 고대 수메르의 도서 목록이다. 길이 6.4cm, 나비 3.8cm인 이 조그만 점토판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 필경사는 두 개의 난으로 나뉘어진 양면에 정밀하게 문자를 새겨 넣음으로써 이 조그만 점토판의 62편에 이르는 문학 작품들의 제목을 정리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처음 40편의 제목은 10개씩 묶은 다음 각 묶음에 10행씩을 할애했다. 그리고 나머지 22편의 제목은 9개와 13개로 나누어 묶었다. 필경사가 정리한 목록의 제목들 중 최소한 24편은 현재 부분적 혹은 완성된 원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거기에 적힌 더 많은 원문들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수메르 작품의 제목은 보통 처음 부분의 첫 행에서 따오기 때문에 첫 행이 떨어져 나갔거나 심하게 손상된 시와 에세이의 제목은 확인할 길이 없다. 대학 박물관에 있는 그 작은 점토판의 내용이 도서 목록이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았다. 처음 선반에서 그 작은 점토판을 꺼내어 검토했을 때 나는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것이 또 다른 수메르 시일 거라고 안일하게 짐작한 나는 전체가 연관성을 가진 하나의 원문으로서 그것을 해석하려 시도했다. 극도로 짧은 개개의 행들과 여러 묶음으로 나뉜 원문의 설명할 수 없는 분할 때문에 나는 곧 난관에 봉착했다. 만약 여러 해에 걸쳐 수많은 수메르 문학 작품들의 원문 조각들을 맞추기 위해 심혈을 쏟아온 나의 경험 속에서 작품의 첫 행들이 눈에 익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그것이 도서 목록일 거라는 생각은 나의 머릿속에 영영 떠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읽고 또 읽고 다시 읽고 고쳐 읽고 하는 동안 그 작은 점토판의 독립적인 구절들과 여러 수메르 시와 에세이들의 첫 행들 사이의 유사성이 나의 눈에 예사롭지 않게 비춰지기 시작했다. 일단 그렇게 시각이 잡히자 문제는 비교적 간단해졌다. 구체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이 점토판에 새겨진 행들이 서로 연관된 원문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상당한 수의 수메르 문학 작품들의 제목이 결합된 도서 목록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도서 목록의 내용이 일단 해독되자 내용이 비슷하면서 해독되지 못한 채 다른 박물관에 의해 발표된 수메르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좋을 듯 싶었다. 아니다 다를까 루브르 박물관의 수메르의 종교적 텍스트들을 검색하는 가운데 나는 그의 사본을 만든 프랑스 학자 제누야크에 의해 찬미가로 분류된 루브르 점토판 AO 5393이 사실은 대학 박물관 점토판과 상당 부분이 일치하는 도서 목록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더구나 그 필적으로 판단하건대 둘은 같은 필경사에 의해 쓰여진 것 같다. 루브르 점토판은 4개의 난으로 나뉘어 있고 대학 박물관 점토판보다 6편이 많은 68편의 도서 목록을 담고 있다. 순서는 다르지만 두 점토판의 도서 목록 중 43편의 제목은 동일하다. 그러므로 루브르 점토판에는 대학 박물관 점토판에 없는 25편의 제목이 실려 있고 대학 박물관 점토판에는 루브르 점토판에 없는 19편의 제목이 들어 있다. 따라서 두 점토판에는 총 87편의 도서 목록이 새겨져 있다. 우리는 루브르 점토판에만 제목이 있는 25편의 작품들 중 현재 8편의 원문을 가지고 있다. 이 도서 목록들을 준비하는 데 이용된 원칙은 확실하지 않다. 두 도서 목록에 공통적으로 있는 43편의 제목도 정리된 순서에서는 상당히 다르다. 따라서 두 도서 목록이 같은 원칙 아래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하다. 우선적으로 혹자는 작품들의 내용이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 경우에 별로 적절치가 않다. 내용에 의해 배열된 유일한 예는 대학 박물관 점토판의 마지막 13편의 제목이다. 그것들은 모두 지혜에 관계된 작품들이다. 흥미롭게도 그중 루브르 점토판에 실려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현재 우리는 도서 목록이 만들어진 실제적인 목적을 아는 바 없고 단지 필경사가 그렇게 하도록 만든 현실적인 요소들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몇 가지 우선적인 가능성은 그가 문학 점토판들을 단지에 싸거나 단지에서 꺼내거나 혹은 점토판 보관소의 선반을 정리하며 목록을 만들었을 거란 추측이다.
어떤 경우라도 도서 목록이 새겨진 점토판의 크기가 작품 선택과 배열에 무시 못할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다른 자료가 나오기까지 도서 목록의 작성에 얽힌 의문점은 풀리지 않고 남을 것이다. 다음은 두 도서 목록에 있는 작품들 중 이 책에서 논의되는 시와 에세이들과 일치되는 것들의 명단이다. 1. 앤의 니그두의 유일한 신, 대학 박물관 점토판 3번에 올라있다. 아마 루브르 박물관 점토판에도 있었을 것이다. 이 부분이 손상되어 있다. 이 작품은 곡괭이의 창조 신화로 시작되며 그 첫 부분은 우주의 창조에 관한 수메르인들의 개념을 추정하는 데 활용된다. 2. 엘릴 수두세, 원대한 신 에릴. 두 도서 목록에 모두 5번에 올라와 있다. 이 작품은 제13장의 상당한 부분이 인용되어 있는 엘릴의 찬미가로 시작된다. 3. 우리야, 창조의 이날. 두 도서 목록에 모두 7번에 올라와 있다. 이 작품은 길가메시, 엔키두, 그리고 저승세계로 시작된다. 우리야란 제목은 두 도서 목록에 2번 더 나타난다. 그 사실은 작성자가 같은 구절로 시작되는 두 편의 작품을 더 갖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 개의 동일한 제목을 구별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모양이다. 4. 앤의 크롤루틸 라셀, 생명의 땅을 향한 지배자. 두 도서 목록에 모두 10번에 올라있다. 이 작품은 용의 살해에 관한 설화인 길가메시와 생명의 땅으로 시작된다. 5. 루킹 기아 아그, 대학 박물관 점토판에는 11번에 올라 있으나 루브르 점토판에는 빠져 있다. 이 작품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서사시인 길가메시와 아가로 시작된다. 여기에서 그것의 수메르어 제목은 아그까지만 적혀 있다. 6. 후르사그 앙키비타, 하늘과 땅의 산. 대학 박물관 점토판에는 17번에 올라 있으나 루브르 점토판에는 빠져 있다. 이 작품은 가축과 곡물의 논쟁으로 시작되며 그 첫 부분은 인간의 창조에 관한 수메르인들의 생각을 아는데 중요하다. 7. 우르나남, 도시를 보라. 대학 박물관 점토판에는 22번에 올라 있으나 루브르 점토판에는 빠져 있다. 이 작품은 난세의 찬미가로 시작되며 그 첫 부분은 수메르의 윤리와 도덕을 아는데 중요하다. 8. 루갈 반다. 대학 박물관 점토판에는 39번에 올라 있으나 루브르 점토판에는 빠져 있다. 이 작품은 서사시 루갈 반다와 엠메르카르로 시작된다. 9. 앙갈타 키 갈세, 위대한 위로부터 위대한 밑으로. 대학 박물관 점토판에는 41번에 올라 있으나 루브르 점토판에는 34번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 작품은 저승세계로 내려가는 이난나로 시작된다. 10. 메셰암 이두텐, 어디에 갔었느냐. 대학 박물관 점토판에는 50번에 올라 있으나 루브르 점토판에는 빠져 있다. 이것은 제2장에서 논의된 학교 생활 첫행의 끝부분이다. 이 에세이의 첫행 전체는 두무 에드바 오울라 에셰 이두텐, 학생, 요즘 어디에 갔었느냐 이다. 그러나 그 고대의 필경사는 그의 도서 목록에 이 행의 처음보다는 마지막 부분을 택했다. 아마도 두무 에두바, 학생으로 시작되는 에세이가 너무 많아서 구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듯 싶다. 11. 우울 엥가라, 농부 요레의 나날들. 대학 박물관 점토판에는 53번에 올라 있으나 루브르 점토판에는 빠져 있다. 이 작품은 한 농부가 그의 아들에게 주는 교훈을 담고 있는 에세이로 시작하며 제11장 최초의 농업서에 설명되어 있다. 12. 루갈레 우 멜람비 니르갈. 루브르 점토판에는 18번에 올라 있으나 대학 박물관 점토판에는 빠져 있다. 이 작품은 용의 살해에 관한 신화인 신 니누르타의 행위와 업적들로 시작된다. 13. 룰루 남마 딩길레, 인간, 신들의 고결성. 루브르 점토판에는 46번에 올라 있으나 대학 박물관 점토판에는 빠져 있다. 이 작품은 제15장에서 논의된 인간의 고난과 복종에 관한 시적인 에세이로 시작된다. 수메르인들은 인간과 그의 미래에 대한 안일한 희망을 품지 않았다. 그들은 안정과 더불어 오늘날 우리가 신봉하고 있는 4가지의 자유 중 셋을 갈망했다. 그것은 공포, 빈곤, 그리고 전쟁으로부터의 자유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갈망과 염원을 미래에 실현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대신에 그들은 뒤를 돌아보며 먼 과거로 그것들을 보냈다. 황금시대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제27장에 등장한다.
제27장 세계 평화와 조화, 인류 최초의 황금시대. 고전적인 신화에서 황금시대는 인간이 고생이나 불화 없이 살았던 완벽한 행복의 시대로 묘사된다. 수메르 문학 중에는 점토판에 새겨져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황금시대에 관한 인류 최초의 개념이 있다. 황금시대를 보는 수메르인들의 관점은 서사시 엠메르카르와 아라타이 땅에서 드러난다. 이 설화에는 까마득한 옛날의 평화와 안전을 묘사하는 21행의 구절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그 축복받은 경지로부터 추락하며 끝난다. 그 구절은 다음과 같다. 옛날 옛적에는 뱀이 없었고 정갈도 없었고 하이에나도 없었고 사자도 없었고 들개도 없었고 늑대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고 공포도 없었고 인간은 적이 없었다. 옛날 옛적의 슈브르와 하마지, 많은 말을 가진 수메르, 왕권의 신성한 법을 가진 위대한 땅, 우리 모든 것이 적절한 땅. 안정 속에 놓여있는 땅 마르투, 전체 우주의 조화를 이룬 사람들, 엘리를 향하여 한 가지 말로 찬미한다. 그러나 아버지, 신, 아버지, 통치자, 아버지, 왕, 엔키, 아버지, 신, 아버지, 통치자, 아버지, 왕, 경노한 아버지, 신, 경노한 아버지, 통치자, 경노한 아버지, 왕, 수많은 인간. 훌륭하게 보존된 처음의 11행은 인간이 옛날에 행복했던 시절을 묘사하고 있다. 그때 인간은 공포와 적이 없었고 평화와 풍요의 세계에 살았으며 우주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의 신 엘리를 숭배했다. 만약 한 가지 말이란 표현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후일의 헤브르인들과 마찬가지로 수메르인들은 혼란스러운 언어들 이전에 보편적인 언어가 존재했다고 믿었다는 의미가 된다. 그 구절의 다음 부분을 구성하는 시팽은 너무 많이 손상되어 그 내용을 추측할 수밖에 없다. 문맥으로 판단하건대 엘리의 지배에 불쾌하거나 질투심이 일어난 엔키가 그것을 붕괴시킬 어떤 행동을 했고 그로 인해 세상 사람들 사이에 불화와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인류의 황금시대는 종말을 고했다고 추정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듯하다. 만약 10과 11행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언어의 혼란을 불러온 것도 엔키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의 바벨탑 이야기와 수메르 신화의 유사점에 대한 첫 번째 암시를 발견한다. 그러나 수메르인들은 인간의 몰락을 신들 간의 질투와 갈등의 탓으로 돌리는 반면 헤브르인들은 그것을 신과 같이 되려는 인간의 욕망 탓으로 믿고 있다. 황금시대 구절의 시인은 그것을 엔키의 마법으로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이야기는 이렇다. 우르크의 지배자이자 엔키의 총애를 받는 엠메르카르는 광물이 풍부한 아라타를 복속시키기로 결심한다. 그래서 그는 아라타의 지배자에게 사자를 보내 그들이 귀중한 금속과 돌을 가지고 내려와 엔키의 신전인 아부주를 짓고 장식하도록 강압한다. 아라타의 지배자에게 더욱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 엔키는 엔키의 마법을 낭독하도록 사자에게 지시한다. 그것은 엔키가 지상과 그곳의 거주자들에 대한 엘릴의 지배를 어떻게 끝장냈는지에 대한 것이다. 인류의 축복받았던 과거에 대한 수메르인들의 생각에 빛을 던진 것 외에도 그 21행의 구절은 또 다른 의미에 있어 중요하다. 그것은 수메르인들에게도 알려졌던 물질적 세계의 규모와 모양을 드러낸다. 6행과 9행으로부터 판단할 때 이 시의 작가는 우주가 4개의 땅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확신했다. 그의 나라 수메르는 이 우주의 남쪽 경계를 형성했고 위도 33도의 약간 밑에 위치한 페르시아만으로부터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있었다. 수메르의 북쪽에는 우리가 있었고 그 땅은 후일의 아카드와 아시리아가 포함된 위도 33도 위의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위치해 있었다. 수메르와 우리의 동쪽은 슈브르 하마지로 의심할 여지 없이 서부 이란의 상당 부분을 포함하고 있었다. 수메르의 서쪽과 남서쪽에는 마르투가 있었고 유프라테스 강과 지중해 아라비아 사이의 땅이 포함되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수메르인들이 생각한 우주란 최소한 북쪽의 아르메니아 공원으로부터 남쪽의 페르시아만, 동쪽의 이란 고원으로부터 서쪽의 지중해까지 펼쳐져 있었다. 제28장 현대적 불행의 고대적 닮은 꼴, 최초의 병든 사회.
고대 수메르인과 현대인 사이에는 문화, 개성, 그리고 정신의 외면적이고 내면적인 명백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유사하고 비교할 수 있으며 상호적이라는 것이 오랜 동안 나의 주장이었다. 현대의 삶을 특징짓고 얼룩지게 만드는 다양한 사회적 병리 현상들을 보며 나는 이런 문제들의 일부가 고대 수메르 사회에도 마찬가지로 있었는지 알아보는 것도 흥미로울 거라 생각했다. 이에 따라 나는 비교적 내게 친숙한 수메르의 쇠기문자 자료들을 검토했다. 사회학자들이라기보다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감성적인 시인들에 의해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 비교 연구에 물론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는 없겠지만 행간의 의미를 통해 추리할 수 있는 단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비사회학적 자료로부터 얻어낸 사회학적 증거의 일부가 요약될 것이며 우리의 고통받는 사회와 마찬가지로 4천년 전 수메르 사회도 통탄할 타락과 비참한 사회상에 시달렸다는 증명이 시도될 것이다. 예를 들면 수메르의 유토피아적인 이상은 질서가 정연할 때보다는 혼란할 때 더욱 빛났다. 일요일에 참여하고 월요일에 죄짓기는 요즘과 마찬가지였다. 평화를 열망했으나 끊임없는 전쟁을 겪었다. 정의, 공정, 동정 등과 같은 이상이 공언되었으나 실제로는 불법, 불평등, 억압이 판을 쳤다. 물질적이고 근시안적인 욕심 때문에 환경과 경제가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간의 세대차가 있었다. 사회의 낙오자들, 히피와 성동착자들이 있었다. 유니섹스의 신봉자들과 야한 복장에 대한 논란 등이 있었다.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여기에는 현대적 불행의 고대적 닮은 꼴의 증거가 있다. 먼저 일반적으로 사회의 가장 파멸적인 현상으로 여겨지는 전쟁부터 다뤄보자. 전쟁과 싸움이 고대 근동 전체에 만연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슬픈 사실이다. 오늘날의 역사책에는 왕실의 비문들과 특히 아시리아 왕들의 연대기에서 발췌한 끔찍스러운 사실들이 가득하다. 그러나 그런 왕실의 비문과 연대기는 1차적으로 승리자와 정복자들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 아래 씌워졌기 때문에 정복되고 제물이 된 공동체들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삶에 미치는 전쟁의 여파에 대해서는 거의 정보를 주지 못한다. 이런 종류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에도가로 알려진 수메르 문학 장르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장르는 기원전 2000년대 후반기에 형성되기 시작했지만 기원전 1000년대 이전 전반기 전까지는 수메르 문학과 종교의식의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지 못했었다. 이런 에도가들은 정복당한 자들의 비참함과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수메르와 우루의 파괴에 대한 에도가를 통하여 우리는 수메르인들이 이웃한 적들에 의해 패배하자 법과 질서가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도시, 집, 그리고 외양간은 폐허가 되었다. 경작지, 밭, 과수원, 목초지는 손질되지 않고 방치되었다. 가족들의 삶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그들의 왕과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외국인들이 그들의 땅에 정착했다. 신자는 더럽혀지고 그들의 의식과 재래들은 금지되었다. 육로와 수로를 통한 연락은 두절돼 버렸다. 공포, 학살, 굶주림이 대지를 휩쓸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전쟁은 우리 시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다. 그리고 그것은 고대 수메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아카드의 저주로 알려진 작품을 보면 구티 유목민들의 침략에 의해 수메르가 황폐해지자 물가의 폭등이 일어나 은 1세겔로 오직 반실라의 기름, 반실라의 곡식, 반미나의 양모, 그리고 1반의 물고기 정도를 살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가가 평소보다 20에서 200배나 뛰었던 것이다. 전쟁이 쓰디쓴 열매를 먹으며 수메르의 사람들은 평화와 안전을 갈망했다. 기원전 2300년경에 루갈자 게시는 자신이 동서남북에 걸친 모든 땅의 주인이 된 뒤 사람들이 풀밭에서 잠잤다고 자랑했다. 모든 대지는 풀밭에서 잠자고 모든 인간은 초목처럼 번성함을 보아달라고 그는 엘릴에게 기도했다. 약 200년 뒤의 어느 날 구데아는 닌기루스를 재건되고 정화된 에닌누로 데려와 예언자 이사야를 생각나게 하는 말로 다음과 같이 공언한다. 초원의 창조물 짐승들이 함께 무릎 꿇고
사자, 표범, 초원의 용이 함께 무릎 꿇고 달콤한 잠을 잔다. 그 후 100년이 되기 전에 고대 세계의 진실로 위대한 지배자들 중 하나인 슐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날 나의 비문에는 나에 의해 파괴된 도시가 없고 나에 의해 무너진 성벽이 없고 나에 의해 여린 갈대와 같이 뭉개진 땅이 없다고 가수는 노래 부르리라. 간절히 원하던 평화, 안전, 그리고 안정의 그림은 어느 시인에 의해 니프루의 파괴에 대한 애도가를 통하여 표현된다. 그는 니프루와 수메르가 이슈메 다간에 의해 그들의 적으로부터 해방된 후 다음과 같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인간이 인간을 학대하지 않고 아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날, 겸손함이 대지에 충만하고 고귀함이 아랫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날, 동생이 형에게 양보하는 날, 젊은이가 학식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날, 약한 자와 강한 자 간의 싸움이 없고 친절이 넘치는 날, 선택된 길이나 여행할 수 있고 잡초가 뽑히는 날, 사람이 원하는 곳을 여행할 수 있고 초원에서 해를 당하지 않는 날, 모든 고통받는 자들이 대지에서 사라지고 빛이 넘치는 날, 검은 어둠이 밀려나고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들이 기쁨에 넘치는 날, 한 도시의 평화와 번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역시 앞서 말한 작품 아카드의 저주로부터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왕 나람 신이 용서받지 못할 신성모독을 저질러 그의 도시가 파괴되고 황폐화되기 전에 행복한 모습을 손에 잡힐 듯이 묘사하며 시작하고 있다. 그 시의 작가에 따르면 그 도시는 음식과 음료수가 풍부한 안전한 곳이었고 그곳의 앞마당들은 행복에 넘쳤고 그곳의 축제는 아름답고 매력적이었고 그곳의 사람들은 조화롭게 살았고 그곳의 집들은 금, 은으로 가득 찼고 그곳의 사일로는 곡식으로 부풀어 올랐고 그곳의 나이든 여인들은 타고난 조언자들이었고 그곳의 나이든 남자들은 타고난 응병가들이었고 그곳의 젊은이들은 용맹을 타고났고 그곳의 어린아이들은 행복한 가슴을 타고났고 음악과 노래가 안팎에 충만했고 그들의 부두는 짐을 싣고 부리는 배들로 가득했다. 수메르인들의 평화를 위한 갈망은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신성한 도시 니프루의 평화의 문이라고 알려진 특별한 문을 건설했다. 그것이 언제 그리고 왜 건설되었는지 현재로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아카드의 저주를 지은 신에 의하면 나람 신의 오만하고 신성을 더럽힌 행동의 하나는 평화의 문을 곡괭이로 부순 것이었다. 그 결과 그 땅에서 평화는 멀어져 갔다. 그러므로 니프루에 있던 평화의 문은 평화의 상징이었고 그것을 부수는 건 전쟁과 갈등의 발발함을 의미했다. 안팎으로 수메르인들은 압박하여 그들의 탁월함을 짓눌러버린 전쟁의 원인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고 복잡했다. 경제적으로는 그 땅에 없는 자원을 획득할 필요가 늘어갔고 정치적으로는 적대적인 이웃의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지켜야 했으며 심리적으로는 권력과 특권, 명성과 영예, 원한과 보복을 위한 움직임이 두드러져 간 것을 들 수 있다. 그런 심리적인 동기는 수메르 사회에서 보통 이상의 역할을 했다. 그것은 좀 더 진보된 현대사회와 마찬가지로 경쟁과 우위, 야망과 성취, 싸움과 승리 등의 강조점을 두었다. 예를 들면 오늘날 미국 사회와 마찬가지로 수메르 사회는 오늘날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단한 성취 지향성의 특성을 지녔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사회는 빈곤층, 부유층, 약한 자와 강한 자, 힘없는 자와 힘있는 자, 억압받는 자와 억압하는 자로 양극되었다. 그 예로서 우르나무 법전의 시적인 머릿말 일부를 살펴보자. 그러자 우르나무, 강인한 전사, 우르의 왕, 수메르와 아카드의 왕은 도시의 신인 난나의 뜻에 우투의 진실한 말에 따라 땅에 형평을 세우고 악습, 폭력, 싸움을 일소하였으며 그는 청동으로 신라 측정 기구를 만들었고 무게 1미나의 기준을 마련했으며 1미나와 관련 지어 온 1셰겔의 돌무게를 정하였다. 고아는 부자에게 넘겨지지 않았고 미망인은 힘있는 자에게 넘겨지지 않았으며 1셰겔을 가진 자는 1미나를 가진 자에게 넘겨지지 않았다. 이 숭고한 주장을 통해 볼 때 수메르 사회는 우르남무 시대와 그 이전의 시대에 오랫동안 불법,
불공정, 빈곤, 그리고 억압이 시달렸음이 틀림없다. 우르나무가 그의 머릿말에 공헌된 인도적인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큰 노력을 거두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 땅의 정의와 공평을 보장하는 왕들의 주장은 사실상 모든 경우에 왕에게 바치는 찬미가들의 상토적인 문구가 되었다. 왕이 정의를 존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했다는 것은 짧고 의례적인 진술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종종 시인들은 이 인도주의적인 주제를 확대시켰다. 왕의 유토피아적인 통치에 대한 좀 더 긴 묘사의 하나로는 이슘의 다간의 자화자찬처럼 들리는 찬미가를 들 수 있다. 우투는 내 입을 통하여 정의와 진리를 세웠다. 사람들에게 편결과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진리가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해 형평을 지키고 사악함을 부수기 위해 형제는 형제에게 진리를 말하고 아버지는 존경받는 것을 보기 위해 큰누이가 부정되지 않고 어머니의 위엄이 서는 것을 보기 위해 약자가 강자에게 넘겨지지 않고 여자가 보호받는 것을 보기 위해 힘 있는 자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을 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기 위해 악과 폭력이 일소되고 정의는 반성한다. 닌간에서 태어난 아들 우투가 나에게 할당되었다. 후에 이슘의 다가는 같은 찬미가를 통하여 사회정의 분야에서 이런 그의 인상적인 성취를 공들여 설명한다. 악과 폭력을 나는 억눌렀고 진리를 나는 수메르에 세웠다. 나는 정의를 사랑하는 목자이고 나는 수메르에서 태어난 니프로의 시민이고 나는 불공정을 참지 못하는 심판자이고 틀림없는 판결만을 내리는 사람이기 힘을 앞세운 행동은 고귀하지도 강하지도 않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억압하지 못한다. 귀족은 자유민을 학대하지 못하고 가난한 자가 부자에게 감히 말대답할 수 있고 매소된 편결, 잘못된 명령을 나는 일소했고 나는 꼴사납고 남용되는 무엇을 씻어냈고 나는 그릇되고 거짓되고 위해한 것을 바로잡았다. 누명을 쓴 자, 미망인, 고아, 나는 오, 우투, 오, 난나라고 울부짖는 그들에게 응답했고 나는 초원에서 약탈을 일삼는 살인자들을 소탕하여 굳건히 정의를 지켰고 이 구절들로 판단할 때 수메르사에는 폭력과 학대, 불법과 불공정, 억압과 범죄 등과 같은 악이 만연되어 있었다. 그런 병든 사회의 그림자는 그의 도시 니푸르를 모든 도시들 중 가장 신성하게 그리는 인간의 도덕과 정신적 가치의 수호신 엘릴에게 바치는 찬미가에서도 엿보인다. 그들은 허풍성리에게 오랫동안 주어지지 않고 판결에 반대하는 사악한 말이 나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선, 왜곡, 남용, 악의, 꼴불견, 오만, 증오, 억압, 시기, 무력, 비방하는 말, 불손, 위반, 야합, 계약 파기, 편결의 남용, 그 도시는 묵과하지 않았다. 이 시의 모든 고결한 말을 믿어보자. 그리고 속이 뻔히 들여다 보임에도 불구하고 니푸르가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윤리적으로 결점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수메르의 덜 신성한 도시들과 전체 수메르 사회가 작가에 의해 조목조목 열거된 그런 악덕을 용인했다고 추정하는 것이 그리 불합리하지는 않을 듯 싶다. 그렇게 놓고 보면 사회적 결함과 타락을 최소화하려는 희망 아래 수메르의 신학자들이 무시무시한 천벌로 비행을 저지르는 자를 협박했다는 사실은 당연한 일이었다. 여신 난세는 어떤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인해 사회적 정의와 윤리적 행위의 수호신 역할을 담당했다. 그녀에게 바치는 다음과 같은 찬미가가 있다. 고아를 알고 미망인을 알고 인간에 대한 인간의 억압을 알고 있는 고아의 어머니인 난셰는 미망인을 돌보고 가련한 자에게 도움을 주고 그 여왕은 무릎을 안식처로 제공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이 여신은 친년 초하루가 되면 인류를 재판하는 법정을 열었다. 무릎에 귀중한 필기용 탁자를 놓고 손에는 황금의 천피를 든 고결한 필경사 니다바와 신문관 역할을 하는 법전의 사나이 하이이아를 거느리고 그녀는 힘있는 자와 부적절하고 꼴불견인 가족 행동에 의한 허풍, 탐욕, 계약 위반, 저울과 치수 속임, 강압적인 행동 등과 같은 악이 있는지 인간의 심정을 조사한다.
만약 죄가 발견되면 많은 수메르인들이 한둘쯤의 죄는 틀림없이 있었겠지만 난시의 수하인 핸드루사그가 그들을 빠짐없이 벌한다. 수메르의 경제적 태보와 관련된 또 하나의 사회적 측면을 살펴보기로 하자. 현대 산업사회와 마찬가지로 물질적이고 근시안적인 수메르 농업사회는 자연의 민감한 생태학적 균형을 함부로 건드리며 서서히 손상시켜 들어갔다. 그들의 경작지와 농장으로부터 더욱더 풍부한 추수를 거두기를 성급하게 열망한 나머지 그들은 대지에 물을 너무 많이 주었고 그 결과 염분에 절여진 흙은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아예 수확을 거둘 수 없는 불모의 땅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이 불행한 사태는 오염이 반복되고 생명선이나 다름없는 수로가 침전물로 막히며 한층 가속화됐다. 현대와 수메르 사이에 모든 존재하는 또 다른 경제적인 두통거리는 장사꾼들의 눈속임이었다. 앞에서 언급된 난세의 찬미가는 그런 사람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무거운 것 대신에 가벼운 것을, 큰 것 대신에 작은 것을. 앞에서 살펴본 법전의 머릿맛에 의하면 우르남무가 중량과 치수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장사꾼들의 상습적인 불공정 거래를 막으려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결국 성공하지 못했고 그것은 어느 여자 손님의 불평을 들어보면 확실해진다. 그 장사꾼 어찌나 가격을 깎아내리는지 어찌나 기름과 보리를 줄이는지 아마 그 장사꾼은 손님들을 유혹하기 위해 가격을 내린 후 깎인 가격을 보충하기 위해 상품의 중량을 줄였었던 것 같다. 가족의 삶과 교육의 측면을 살펴보자면 현대사회의 큰 문제거리로 등장하고 있는 세대차는 수메르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며 마음의 장벽을 쌓았다. 부모와 자식, 나이든 층과 젊은 층, 그리고 스승과 제자 간에는 그 문제로 야기된 말다툼과 갈등이 있었다. 수메르인들이 세대 간의 알력과 싸움이 없는 유토피아적인 날을 갈망한 것은 물론이다. 예를 들자면 구데아가 라가시의 엔시로 뽑혔을 때 그의 주목할 만한 사회개혁의 하나는 어머니가 아들을 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새로이 복원된 신전 엔닌유를 위해 그의 도시를 도덕적, 정신적으로 정화해야만 할 필요가 생기자 그는 어머니는 아들을 꾸짖지 말고 아들은 어머니에게 건방지게 말하지 말도록 했다. 비슷하게 술기도 그의 제위 중 어머니는 아들에게 상냥하게 말하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공손히 대답하도록 명했다. 니프루와 수메르의 구원자 이슈메 다간에 의해 도래한 평화로운 시대는 아들이 아버지를 어려워하고 동생이 형에게 양보하는 시절로 조목되었다. 앞에서 언급된 자화자찬의 찬미가에서 이슈메 다간은 그의 제위 기간 중 형제는 형제에게 진리를 말하고 아버지는 존경하고 큰누이가 부정되지 않고 어머니의 위엄이 서도록 하라고 주장했다. 수메르의 사회적 양심인 난세가 그 땅에서 적발한 타락한 자들 가운데는 아들에게 심한 말을 한 어머니, 어머니에게 증오에 찬 말을 한 아들, 형에게 반항한 동생, 아버지에게 말대답한 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어느 익명의 수메르 교사에 의해 남겨진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체 에세이에서 보여지는 세대차의 생생한 묘사는 이미 제3장에서 자세히 다루어진 바 있다. 그 구절의 도입부는 둘 사이의 대화 부족을 생생히 드러낸다. 더구나 그 뒤에 계속되는 상투적인 부모의 훈계로 가득한 아버지의 장광설은 그들 사이의 큰 균열을 보여줄 뿐이다. 그 아버지는 아들의 끊임없는 반항과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을 혹독하게 꾸짖으며 그런 것들이 자신의 명을 재촉하고 있다고 한탄한다. 특히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 필경사가 되기를 거부한다는 사실이다. 그 아버지는 성난 질책을 멈출 줄 모르다가 작품의 말미에 와서 갑자기 마음을 바꿔 성급히 그의 아들을 축복하며 긴 연설을 맺는다. 그러나 다음의 수메르 속담에는 그런 축복보다는 저주가 담겨 있다. 삐뚤어진 아들, 그의 어머니는 그를 낳지 말아야 했고 그의 시는 그를 만들지 말아야 했다. 수메르 사회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알력도 겪었다. 그런 세대차는 학교 활동을 얘기하는 속에서 포기한 듯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한 따분한 학생을 통하여 추측된다. 여기 나의 매월 학교 출석부가 있다. 나의 방황은 매월 3일이고 나의 정기 휴일도 매월 3일이고
나머지 매월 24일을 나는 학교에 머물러야만 한다. 그것은 너무 길다. 학교 생활은 길고 지루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의 규율은 엄하고 가혹했다. 한 학생은 교사와 감독관들에게 너무 자주 체벌을 당하고 불평한다. 그는 학교에 대한 증오를 키운다. 그는 실제적이긴 하지만 윤리적으로서는 그리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그의 문제를 풀려 한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선물과 뇌물을 교사에게 주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좀 더 활동적인 학생들은 반항적이고 폭력적으로 되어갔다. 그런 감당할 수 없는 학생들 중 하나를 맡고 있는 감독관의 위협적인 언사를 들어보자. 너는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 너는 왜 밀고 저주하고 모욕하느냐? 너는 왜 학교에서 소요를 일으키느냐? 너는 왜 너의 세슈갈에게 창피를 주느냐? 그는 필경술에 대해 너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다. 그에게 불복종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구나. 모든 것을 아는 운미마가 너의 심술구짐에 눈살을 찌푸리며 말한다. 저들을 어떻게든 해라. 만약 내가 정말로 원하는 대로 너에게 한다면 이런 행동을 하고 너의 세슈갈에게 불복종하는 너에게 나는 회초리로 60대를 때리고 너의 발에 구리 족쇄를 채우고 너를 방에 가두고 2달 동안 학교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시끄럽고 반항적이고 말썽만 피우는 학생들이 장래에 무엇이 될 것인가와 관계없이 학교는 야망 없고 안이한 학생들에게는 행복하지도 편하지도 않은 곳이었다. 그리고 지적인 재능을 부여받지 못하고 공부에 관심 없는 그들은 오늘날의 그런 부류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문장을 완성시키지도 못했고 구술시험을 볼 수도 없었으며 산수와 기하학을 배울 수도 혹은 글씨를 잘 쓸 수도 없었다. 아마 그들 중 적지 않은 수가 결국은 사회의 낙오자가 되어 변변한 집조차 없이 여름에는 그늘을 찾아다니고 겨울에는 따뜻한 햇살을 쬐기 위해 거리를 방황했을 것이다. 그들은 불결했고 전혀 음악적이지 못했음에도 수금을 가지고 다니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첨부에 말할 것은 우리가 구대와 비문을 통하여 들은 바에 의하면 수메르 도시에서 성 도착자와 타락한 자들과 같은 불결한 자들은 도시의 신전이 복원되거나 축성되는 등의 특별한 신성시 되는 때면 어느 곳에 격리되었다. 복장 도착증에 걸린 유니섹스주의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는 남자 옷을 입었다. 재미있게도 그들은 성적인 사랑의 여신 이난나의 숭배자들이었고 그들이 열중한 것은 오늘날의 많은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것과 같은 열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야한 복장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한 여인이 다른 여인에게 하는 약간 모호한 말의 직역을 들어보자. 너의 헐렁한 옷을 계속 입어라. 나는 나의 사자 옷을 자르겠다. 이 장에서 나는 현대사회와 고대 수메르 간의 좋지 못한 유사점들 중 일부를 수메르의 문헌 자료를 근거로 지적했다. 그러나 그것은 포괄적이지도 상세하지도 않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가볍게 훑어본 것에 불과하다. 수메르 문학 기록의 계속된 복원과 내용의 이해가 깊이를 더해감에 따라 특히 대화, 논쟁, 속담, 격언 등과 같은 지혜를 다룬 작품들로부터 더욱 많은 유사점들이 발견될 것이다. 그것은 매우 오래됐음에도 매우 새로운 출처를 바탕으로 한 비교 사회학 연구를 더욱 살짝 살찌우도록 도울 것이다. 이 장에서 주목된 바와 같이 수메르의 에도가들은 그 땅과 그곳의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전쟁의 비극적인 영향과 평화의 갈망에 관한 주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현재 그런 기록 중 3편의 원문이 거의 완성된 상태로 있다. 우르의 파괴에 대한 에도가 이 작품은 내가 30년 이상 전에 시카고 대학 오리엔트 연구소의 아시리아 연구 12호에 발표했다. 2. 수메르와 우르의 파괴에 대한 에도가 이 작품의 해석을 나는 1969년 구약과 관련된 고대 근동의 텍스트들의 제3판에 발표했다. 3. 니프르의 파괴에 대한 에도가 이것은 현재 필라델피아 대학 박물관에서 편집 중에 있는 작품으로서 다음 장의 주제가 된다.